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2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국지 연의 속 리더에게 배우다 두 번째 챕터 인상적인 몇 가지 장면의 마지막 오나라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나라는 송건의 오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대대로 송건이 물려받기 전부터 손씨 집안이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자, 아버지인 손견이 죽고 나서 그 송건의 형인 손책이 이 오나라를 물려받았고,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동생이었던 송건이 오나라를 물려받고 나서 이제 오나라의 황제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이 오나라에서 몇 가지 제가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수불석건과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라는 게 수불석건의 뜻입니다. 이런 예는 굉장히 많죠.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굉장히 공부에 심취한 사람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종대왕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케이스죠. 세종대왕은 너무 책을 많이 읽어서 눈병이 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불석건의 예는 굉장히 많은데, 이 뒤에 괄목상대하고 합해지면 바로 오나라의 장수 여몽을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여몽은요, 오나라를 대표하는 굉장히 뛰어난 무신이었어요. 무신, 장군이죠. 근데 가난한 어린 시절로 인해서 학식이 조금 부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몸 쓰는 캐릭터였던 거죠. 몸은 잘 쓰는데 이 지혜가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나라의 군주였던 송건은 여몽이 내가 너무 바빠서 책을 읽을 틈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는 물론이고 후한의 황제였던 광무제나 위나라의 조조마저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늙어서도 배우기를 좋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송건의 입장에서 여몽이 지식만 좀 쌓아준다면 정말 최고의 장수가 될 것 같은데, 요게 안타까워서 좀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지식을 쌓아라, 책을 읽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몽은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책을 읽을 틈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송건은 이 나라의 왕인 나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후한의 황제였던 광무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 위나라의 조조도 마찬가지고, 이 바쁜 사람들이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을 정도로 이 배우는 거를 즐겨 했다. 그러니까 네가 바쁘다는 핑계는 정말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여몽은 자기 자신을 뉘우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쉽게 뉘우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몽이라는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몽은 전쟁터에 나가서도 학문과 독서를 빼놓지를 않아서 점차 뛰어난 지혜를 갖춘 그런 장수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몽은 나중에는 이 지식과 무예까지 두루 섭렵한 인재가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러자 이런 소문이 나니까 오나라에서 학식이 높기로 유명했던 노숙이라는 문신이죠. 이 사람은 이 노숙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몽을 직접 찾아가 봅니다. 여몽이 과연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라고 여몽을 찾아가서 학식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여몽이 대단히 학식이 높아진 것을 알고 노숙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학식이 깊어질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자 여몽은 사별삼일 즉 갱갈목 상대, 즉 선비는 헤어져서 사흘 만에 만나게 되면 눈을 씻고 다시 보아야 한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불석권이라는 말,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라는 말과 괄목상대, 눈을 씻고 다시 보아야 한다 라는 이 두 말이 합쳐지면 누구를 의미한다? 바로 여몽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 여몽은 정말 문과 무를 겸비한 오나라 최고의 장수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건 고육지책이에요. 삼국지 연의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송건과 유비가 힘을 합쳐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무찌른 적벽대전이죠. 자, 그런데 이 적벽대전을 사람들이 늘 어떤 제갈량이 동남풍을 불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로 기억을 하지만 여기에는 황계의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황계라는 인물 덕분에 이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조조의 군대를 화공으로 공격하자라고 서로 손바닥에 써서 보여줬던 주유와 제갈량은 자, 이제 이 조조의 배를 묶어둬야 화공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좋을 것이다라는 것에도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이냐 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게 바로 황계를 배신자로 만들어서 조조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계를 배신자로 만들어서 조조에게 보내자라는데 합의를 하게 된 주유와 제갈량은 여기서 이제 꾀를 쓴 겁니다. 황계를 그냥 조조 진영으로 보내봤자 조조가 속지를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황계를 정말 죽음을 가장할 정도로 크게 오나라를 배신할 만한 인물로 만들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전체적인 회의가 있던 날 황계는 위나라 군사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 항복해야 됩니다 라는 주장을 했고 주유는 여기에 격분해서 황계에게 곤장 100대를 치고 내쫓게 돼요. 곤장 100대라는 게 정말로 웬만하면 사람이 죽을 정도라고 해요. 이걸 맞고 살아난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황계는 살아났고 만신창이로 옥에 갇혀있던 황계는 가까스로 탈출을 해서 조조에게 내가 항복하겠소 라는 의견을 비추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오나라 측에 첩자를 심어 놓았던 조조는 첩자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의심하지 않고 황계의 항복을 받아주자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때 황계는 기름이 가득한 배를 몰고 조조의 배가 밀접해 있는 곳까지 가서 불을 지르게 되고 결국 조조의 해군이 우왕좌왕할 때 유비와 송건 연합군은 이들을 공격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 황계가 적들을 속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승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적벽대전이 성사될 수 있었던 거죠. 이때 황계가 이 적을 속이고 적에게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정말 망가뜨린 거죠. 사실 곤장 100대를 치면 목숨을 부지하더라도 거의 하반신을 쓰지 못할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괴롭히거나 버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계책, 이걸 바로 고육지책, 줄여서 고육책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나라 편에서는 그렇게 뭐 인상적인 장면이 개인적으로는 많지 않아서 이렇게 두 개 정도만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위초고 삼국의 군주들과 그 외 다른 리더들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